환자의 마음 뇌과학으로 풀어본 의사. 환자 관계의 신비. 파브리지오 베네데티 지음 이은 옮김. 파브리지오 베네데티는 위약효과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여러 질병에 대하여 두루 나타나는 위약효과, 치매 환자의 통증, 그리고 수술증인 사람, 뇌의 신경 생리에 관한 연구가 그의 주요 연구 분야이다. 이탈리아 튜린 의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1999년부터 이탈리아 튜린 의과대학의 생리학 및 뇌과학 교수이다. 그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약 프로젝트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사람의 행동과 정신활동과 관련된 신경계의 구조, 기능, 진화, 발달, 병리 현상에 대한 학제간 협동 연구 커뮤니티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음, 뇌, 행동 과정의 일원이기도 하다. 옮기는 이은 정신과 전문의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교 정신과학교실 부교수이다. 이은 책이 있다.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 정신 부분에서 환자의 마음, 이 카피라이트가 언제 됐냐고 보면 2013년도네요. 그리고 이 추천이글 보니까 책을 누가 한 번도 안 읽은 것 같아요. 완전 새 책인데 구겨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이렇게 내가 첫 스타팅을 이 책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의사 환자 관계, 환자와 돌보는 사람과의 상호관계, 상호작용, 치료자와 환자의 인간관계를 다룬 책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최신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제를 다룬 책은 이제까지 없었다. 이 책은 위약 효과, 그러니까 플라시보 이펙트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닥터 파브리치오 베네데티의 원저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관경 이은 교수께서 번역했다. 자, 이렇게 박영국 경희대 교수 역자의 글은 이 책은 먼저 치유에 대한 진화론적인 설명과 치료를 위한 의학 발달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통해 독자들에게 상호작용에 의한 치유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과학적인 지식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야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의 공통된 주관적인 경험인 통증의 신경생리학적인 연구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아픔을 경험한다는 것의 과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픔. 저자는 치료자와 아픈 사람의 관계 및 관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일어나는 치유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관계의 상호작용이 치유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위약 효과와 치매라는 치료자와 아픈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 사례들을 보여주며 의사는 왜 지식만 갖춘다고 충분한 것이 아닌지, 왜 이타적이어야 하는지, 반대로 주술사와 다른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설을 하고 있다. 방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대해서 집필했다. 그래서 관계나 또 정보 과학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과학과 정보로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이 책은 또한 신경과학 분야를 꼽혀온 뇌 영상 연구 결과들을 많이 담고 있다. 이 책은 의사가 의학적 지식만 갖춘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다. 이은 공감의 말에 대해서 세상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 환자와 의사의 상호작용, 치료자와 환자의 만남에 관한 수많은 글이 존재한다.
특별하면서도 흥미로운 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되어서 방대한 양의 해석과 연구들이 의학, 심리학, 사회학, 또 철학, 경제학 분야뿐 아니라 보건 정책 분야까지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의 이러한 문헌들이 의사와 다른 의료 종사자, 심리학자, 철학자,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되어 왔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의료 종사자들은 기본적으로 수련기간 동안에 전문 분야의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환자들과 보다도 쉽게 소통하는 기술도 길러야 한다. 그렇지, 소통. 최근 신경과학의 발달로 우리 의사 환자의 관계에 대한 생물학적인 기제를 이야기하기에도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신경과학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이며, 자, 이렇게 최근 들어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신경생물학적인 기초들이 많이 밝혀졌고 또한 많은 신경과학 가설들이 제시된 덕분에 사회신경과학과 인지신경과학은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밝히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신뢰, 희망, 공감, 동정심처럼 복잡한 기능에 관여하는 여러 생리학적이고 생화학적인 기질을 알게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치료자 환자 관계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다. 신경과학적 지식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도 논의되어야 한다. 신경과학은 생물학적인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이며 간단하든 복잡하든 간에 동물과 사람의 신경생물학적인 시스템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생기는 진화의 산물이다. 신뢰를 예로 들면 신뢰에 대한 내해로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한 진화 과정 중에 생겨났다.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이란 친사회적인 행동이며 만약 치료자와 치료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낫기를 바라는 환자가 있다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 기제에 왜 어떻게 나타났고 변화되었는지를 진화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는 이타심의 발생뿐 아니라 우리의 진화론적인 발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책에서 의사와 환자의 상호작용과 이것이 진화론적인 의미에 관여하는 생물학적인 시스템에 대해 알려진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덧붙일까 한다. 진화론적인 방법에서 썼더라. 신경과학적인 관점에서 온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통증과 같은 증상은 상형식 프로세스와 하형식 프로세스의 산물이다. 두 번째는 고통 경감을 추구하는 단계로 아픔을 없애기 위해 동기화된 행동을 의미한다. 세 번째 단계는 치료자를 만남으로 아픔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만남. 이렇게 공감. 네 번째 단계는 치료를 받음으로 의사와 환자 관계의 마지막에 벌어진다. 치료적 행위라는 의리적인 절차는 가끔 진짜 치료만큼이나 강력한 치료 반응을 보일 때도 있는데 이를 위약 반응이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 위약 반응에 대한 위약 효과, 건강과 질병의 기제에 대한 이해보다 더 광범위한 맥락에서 다루려고 한다. 아후 네 단계는 신경생물학적인 관점에서 기술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의 방어 기제로부터 진화한 사회 신경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개체가 외부의 미생물 침입자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생기는 세포 면역 반응이나 위험한 환경에 맞서기 위해서 진화한 투쟁 도주의 반응과 마찬가지로 환자 치료자의 상호작용 역시 약한 사람, 아픈 사람, 늙은 사람에게 심리적인 사회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치료자와 만남이라는 단순한 사회적인 상황을 통해 아픔을 없앨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생겨났다. 의학적인 도움의 존재를 알게 되면 뇌에서 통증이 차단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는 뇌를 가진 사람보다 유리할 것이다. 책의 기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2장에서는 의학에 대한 좀 더 최근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3장, 6장 각각 아픔과 경험 이런 데 대해서 하겠다, 쓰겠다 이렇게 했고 환자와 의사라는 사회 신경 시스템을 신체 방어 기제라는
맥락으로 설명하고 신체 사회 방어 기제로서의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좋은 면이 있을까?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믿는다. 첫 번째 이유는 명백하다. 신경과학은 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학문이며, 두 번째는 의사심리학자 그 밖의 여러 종사자들이 환자의 뇌에 일으킬 치료적인 변화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도 관련이 된다. 의사, 간호사, 그 밖의 다른 의료 종사자들과의 의과대학, 간호대학 혹은 심리학 강의 시간에 의사, 환자 관계의 신경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좋은 얘기다. 감사의 글. 이 책은 저자의 이전에 출간된 위약효과, 건강과 질병의 기제에 대한 그와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과학적인 담론들을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따라서 이전 책에서 감사를 전했던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의학적인 치료에 대한 진화론적인 설명, 단순한 생물, 의학적인 과학으로서의 의학의 등장과 발전, 동물적인 아픔과 경험, 증상은 뭔가, 이런 통증, 고통 경감의 초보, 고통 경감, 아픔이라는 것은 뭐냐? 치료자의 만남, 통증, 얼굴,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는 것, 기대와 위약 효과 기제에 대해서, 치매 환자와 뇌에 대해서, 치매 환자, 진화로 생긴 우리 몸의 방어 기제, 생물의 다양한 방어 기제, 참고문헌에 대해서 이렇게 책이 정리가 되었네요. 1장 의학적인 치료에 관한 진화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진화론적인 창조적인 것과는 다르겠죠. 단순한 생물들의 자기보호, 단세포 생물의 자기보호 전략. 살아있는 생물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더 잘 살아남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 단세포 원생동물의 세포내 기관의 모양이나 산모의 움직임부터 사회 집단 구성원들 간의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전략은 다양하다. 자기방어의 단세포 기제로부터 사람의 사회적인 작용까지, 즉 진화의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아메바에서 맨 윗 단계에 있는 영장류까지 개통 발생학을 굳이 덜먹일 필요도 없이 모두가 자기 보호를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 현재 광범위하고 다양한 진화 계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증거들이 있으며 평행 진화 계열과 중간 계열 모두 그러하다. 단세포 생물처럼 단순한 개체가 사용하는 전략들이 고등포유 동물이 사용하는 도록 진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다. 진화의 다른 단계에 있는 단순한 생물과 복잡한 동물 모두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들의 생리적인 기제나 행동의 내용이 서로 다른 기반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민물의 거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생 생물인 집신벌레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전략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서 집신벌레는 세포 내 기관으로 수축할 수 있는 에코인 수축포를 가지고 있어 세포 내로 과도한 물이 들어오면 분부질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 수축포. 다른 많은 단세포 생물처럼 집신벌레는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와 같이 움직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집신벌레는 세포막 표면을 따라 나 있는 섬모를 이용해서 물에서 움직일 수 있다. 섬모들이 동시에 뒤로 차면서 움직이면 집신벌레는 나선행의 궤적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나아가다가 장애물에게 부딪히게 되면 섬모는 방향을 바꾸어 앞쪽으로 차는 운동을 하여 장애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 얼마 후에 섬모가 다시 뒤를 향해 움직이면 집신벌레는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된다. 다시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넘어갈 때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다른 단세포 원생동물도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아메바는 세포 내에 에코를 가지고 있어 외포 작용을 통해서 과도한 물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 세포 내 삼투압을 조정한다. 물이 가득 찬 공포는 세포 밖으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 세포 표면 쪽으로 이동한다. 주위가 산성으로 바뀌어서 환경이 불리해지면 아메바는 휴지기로 바뀌어 대사활동, 섭취, 운동 등을 줄이고 미생물낭으로 변한다. 미생물낭이 되면 세포막을 둘러싸는 벽이 만들어지는데 이 벽은 바뀐 나쁜 환경에 대한 개체의 저항력을 올려준다. 예를 들어 이젤 아메바의 벽은 시알산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미생물낭의 음정의 인기를 띠게 한다. 집신벌레가 수축포 물을 뽑아낸다. 유리한 환경 아메바, 불리한 환경에서 시알산. 이런 자기보호는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집신벌레나 아메바 모두 스스로를 보호해서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에 맞서기 위해 자신만의 전략을 사용한다. 무척추동물과 척추동물 모두에 존재하는 해피반사. 해피반사는 신경전을 가진 개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해피반사는 위험한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 운동반사라는 일종의 움직임이다. 일반적으로 통증작이든 아니든 신체의 일부가 위험할 수도 있는 자극에 닿으면 몸은 갑자기 움츠러들어서 생길지도 모르는 손상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자 한다. 바다달팽이 군소는 해피반사에 관한 신경조직 연구로 유명한 군소의 일종으로 연체 동물이다. 이것은 기체에 있는 두 가지 해피반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수관 아가미 호흡을 하는 연체 동물에서 해피반사이고 다른 하나는 아가미 해피반사이다. 촉각 자극이 수관이나 외투막에 닿으면 아가미가 먼저 수축하고 외투강 안으로 움츠러든다. 수관이 측쪽 위로 수축하여 잠재적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이런 반사에는 간단한 회로가 필요하다. 이 반사는 군소의 구심성 신경경로, 신경계의 중심, 원심성 신경경로를 잘 표현하고 있다. 구심성 신경경로는 수관과 아가미 모두에 존재하는 감각신경들로 이루어지며 달팽이의 배 신경절에 있는 운동신경들의 일부와 시냅스를 형성한다. 이렇게. 해피반사는 척추동물에도 존재한다. 척추동물도 해피반사가 있다. 감각을 통해서 해피. 바다달팽이 군소의 해피반사 구성. 해피. 긁음 반사로부터 몸단장까지 단순하지만 목적을 가진 행동. 긁음 반사. 해피 반사처럼 긁음 반사도 잠재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행동이다. 그러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긁음 반사는 잠재된 유해 자극을 목표로 하여 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제거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개구리에서 일어나는 따끔 반사, 또 긁음 반사와 비슷한 것인데 전자의 경우에 리듬감 있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개구리의 경우에 따끔 반사는 척수에만 일어나지만 목적을 가진 복잡한 형태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절단 자극, 절단 척수 자극. 개구리의 척수 신경회로는 복잡한 운동 반사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복잡하다. 따끔 반사, 긁음 반사는 척수가 리듬감 있는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따끔 반사와 다르다. 긁음 반사는 털이 나 있는 척수 동물에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벌레가 무는 것과 같은 귀찮은 자국이 되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단 자극에 가까운 쪽에 있는 뒷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반사의 시작이다. 그 다음에 리듬감이 있는 움직임이 생긴다. 몸을 세운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반대쪽 신장근을 흥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도 척수가 반사 반응을 담당한다. 약한 전기 자극을 척수를 손상시킨 동물의 몸 한쪽에 줄 경우에 반사 반응은 주어진 자극의 강도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극의 강도를
올리면 반사 반응의 잠재기가 짧아지고 건조기의 수축 강도와 움직임의 횟수가 증가한다. 또한 움직임의 리듬은 자극과는 무관하다. 리듬감 있는 움직임의 빈도는 자극의 기간과 강도가 변해도 같다. 끓는 운동을 하는 동안에 번갈아 움직이는 굴근과 신장근에 작용하는 신경회로는 척수에 위치하고 있으며 척수보다도 상위 중추에 영향을 받지도 근육과 관절 같은 말초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긁음 반사 이런 게 있고, 복잡한 행동으로서 이루어지는 몸 단장은 긁음 반사와 자 이렇게 반사가 있는데 긁음 반사 지금 얼마나 했나? 시간적으로 복잡한 행동 형식으로 이루어진 몸 단장 긁음 반사와 닦음 반사는 벌레가 피부를 무는 것과 같은 피부 자극에 의해서 시작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한 매우 다른 형태의 행동이 진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몸 단장은 자기 지향적으로 행동으로 몸의 외면을 돌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학적인 기능을 의미한다. 비비고 끓고 뒹군다. 몸 단장 행동이 몸의 표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긁음 반사나 닦음 반사와 달리 피부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다. 실제로 몸 단장은 일반적으로 피부에 가해지는 특정 자극보다는 동물의 특정한 상태를 연관되기 때문에 몸 단장의 구조와 개시는 특정 자극과는 무관하다. 앞에서 나왔던 말초에서 시작되는 긁음 반사와 비교할 때 중추에서 시작되는 몸 단장 행동은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큰 진전이다. 몸 단장 옥시토신 불을 몸 단장 행동은 호르몬과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몸 단장을 한다. 그래서 대뇌를 제거한 동물에서도 몸 단장 행동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피질하 영역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누군가를 끓는 행동, 사회적인 행동으로 진화적인 도약, 사회적인 몸 단장에 많은 시간을 쓰는 영장용, 캥거루, 개, 고양이, 고유, 동종 몸 단장은 몸의 표면을 돌봐주는 행동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점에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인 몸 단장은 동료의 피부를 돌봐주는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팔이나 다리가 닿지 않아 쉽게 돌볼 수 없는 부위를 돌봐주는 기능도 있다. 서로 사회적인 몸 단장이 사회적인 유대를 개발, 갱신, 유지, 강화시키는 데 작용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서로 긁음 반사나 자기 몸 단장이 각각 척수와 뇌관을 중심으로 신경회로가 작동하는 것과 달리 동종 몸 단장은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며 대뇌 피질의 복잡한 통합을 필요로 하는 기능이 관여한다. 몸 단장을 받는 것은 신체적으로 이완을 일으키는데 심장, 심박, 동수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관련된 몇몇 지표들이 감소하고 때로는 잠에 빠져 들기도 한다.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는 데는 뇌인성 오피오이드가 작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오피오이드 길항제인 날트렉선은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에게 몸 단장을 요구하는 빈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은 뇌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친사회적인 효과를 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옥시토신 수용체는 측위핵이라는 보상 기제에 작용하는 뇌 영역에 존재하는데 이로 보아 옥시토신은 보상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물을 짜내고 이렇게
이렇게 과도한 몸, 동종, 몸 단장 모두를 보인다. 사회적인 몸 단장부터 이타적인 행동까지 사회적인 몸 단장에는 최소한 몸 단장을 받는 개체와 몸 단장을 해주는 개체가 필요하다. 받는 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적접촉으로 인한 즐거움, 이완과 위생 등의 이득을 보지만 해주는 쪽은 어떤 이득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실제로 몸 단장을 해주는 쪽에 주어지는 당장의 이득은 없으며 다른 개체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소모하는 것이다. 몸 단장이라는 행동은 그런 면에서 이타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생물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이타적인 행동은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개체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다. 생물학적인 이타주의의 중요한 점은 행동의 의도가 아니라 행동의 결과에 있다. 이타주의는 많은 동물들에게서 흔히 나타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의도를 인식할 능력이 없다. 예를 들어서 개미, 꿀벌, 흰개미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곤충들의 경우 생식 능력이 없는 곤충은 목숨을 바쳐서 여왕을 돌보고 그 별박쥐는 피를 다시 개워서 밤에 먹이를 먹지 못한 집단의 일원에게 나눠준다. 일원에게 곤충이나 박쥐가 이타적인 의도를 인식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믿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타주의의 생물학적인 의미는 행동 그 자체에 있는 것이지 행동의 이유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이타적인 개체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조선의 숫자는 줄게 될지라도 이타적인 행동을 한 개체의 희생으로 그가 속한 집단은 이득을 보았을 것이다. 몸 단장을 해주는 개체와 몸 단장을 받는 개체의 역할은 물론 서로 관련이 있다. 어떤 개체이든지 상황에 따라서 몸 단장을 해주는 개체가 될 수도 받는 개체가 될 수도 있다. 이타주의의 상호 간에 벌어지는 것이며 몸 단장을 해주는 쪽이 당장의 이익은 없더라도 몸 단장을 받는 쪽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상호 이타주의의 개념은 서로 관련이 없는 개체들 사이의 이타적 행동 사례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행위가 어떤 의도하는 것이 있든 없든 떠나서 이렇게 이타가 되어진 행동 자체가 나온다. 상호 이타주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왜 어떤 이타 행동은 혈연이 아닌 경우에도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혈연 선택론은 이타적인 행동이 혈연에게 일어났을 때의 이타주의를 설명한다. 이 이론은 동물의 같은 종의 상관없는 개체보다는 자신의 혈연 개체에게 이타적으로 행동하려 경향을 예측하며 혈연 관계가 가까울수록 이타주의 정도가 커진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몸 단장을 행동은 침팬지, 마카크 원숭이, 개코 원숭이에서처럼 친족 간에 흔히 일어난다. 친족 간에서. 몸 단장은 영장류의 많은 종들에게 혈연간, 비혈연간 모두에게서 이루어진다. 영장류에서 나타나는 몸 단장 행동의 복잡다단한 형태는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한 침팬지 연구에 의하면 모두 27가지의 몸 단장 파벌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큰 파벌은 7마리로 구성되어 있다. 다중상호작용 몸 단장과 파벌의 비율이 25% 이상으로 다른 영장류의 경우에 10% 미만인 것과 비교가 된다. 이 연구에 의하면 몸 단장을 해주는 쪽과 받는 쪽은 서로 겹치며 집단 내 어떤 구성원이든지 몸 단장을 받을 수도 있고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몸 단장을 받는 동안의 쾌락과 이완을 경험하는 개체는 누구든 간에 결국 동료에게 몸 단장이라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타적인 행동과 사회성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 예를 들어서 상호 이타주의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진짜 이타주의와는 대립이 되는데 미래에 자신에게 돌아올 이득을 얻어내기 위해 누군가에게 친절한 행동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좀 늦춰서 추구하는 것이다. 입양은 상호 이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특별한 사례이다. 입양된 아이들은 부모와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입양한 부모의 생물학적인 적합성은 감소한다. 입양뿐 아니라 사람의 다른 이타적인 행동 역시 상호 이타주의나 혈연 선택론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으며 이런 사람의 이타적인 행동은 진화론과는 잘 맞지 않아 보이며 이는 분명히 의식적으로 가지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
심리적 이타주의는 다른 누군가를 도우려는 의식적인 의도를 의미한다. 자, 공감은 한 사람의 감정 상태가 다른 대상과 일치하는 감정의 전념에서 시작이 되어 다른 대상의 상태를 걱정하고 좋게 만들고자 시도하는 동정적인 관심으로 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